오늘 토론회의 꽃이라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토론자별로 5분씩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답변 시간에 한 30초 정도는 보장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이 금방 발표하신 정의당 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각각 대답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단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허은하 대변인께서 TV에 나오셔서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에서 누가 약자인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는 약자냐, 성소수자가 약자냐 이런 반문을 던지셨는데요. 이렇게 구조적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시대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약자가 정말 김종인이 인정한 약자들만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강자의 횡포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정말 성소수자는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경태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호기롭게 캠페인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요. 특히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약 한 달 전에 한교총을 방문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어제는 대학생들 만나서 차별금지법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시급하지 않았던 사안이 시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배경이 궁금하지만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로 할 의지가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질문은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런 차별금지법 할 때가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연내 제정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방안이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중요한 법안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정치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기득권 양당 정치의 종식 방안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하 대변인께서 약자의 범주를 김종인 위원장께서 결정하셨다고 워딩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확인해 보셔야죠. 예, 근데 만약에 했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잘못된 실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신교 교회 교단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계시죠.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혼을, 그러니까 남자든 남자 또는 여자든 여자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식 주례를 직전에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법에 따르면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자신은 국실정법 법질서에 위반되는 범법 행위를 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어쨌든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한 공감대를 느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자는 조금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찌됐건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더 이상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어찌됐건 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만 어찌됐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국회 여야가 함께 공히 또 합의를 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강행 추진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어찌됐건 올 연내에 하려면 12월 29일 어찌됐건 합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제정은 또다시 여야 합의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언제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찌됐건 21대 국회 내에는 아무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양당 구도가 종식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양당 중심의 구도를 다당제로 바꾸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제1당과 2당이 본인들의 약속을 스스로 어겼지만 이 다당제 실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돼서 의회 구성의 다원화, 다양화를 꾀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심성정 후보님 두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하셨지만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선 투표제 이것을 통해서 연합 정치와 연대 정치 이런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일어나야
우리 사회의 양당 구도 정치가 깨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 본부장님이 주도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하셔도 되고요. 꼭 질문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김경진 단장님하고 장경태 의원님께 이제 두 분께 입장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주제는 이제 공적 연금 개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노후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그걸 담보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과 이 특수 직영연금의 어떤 불평등 구조.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의 어떤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고 대신 국민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 이거를 깨야지만이 사회도 지속 가능하고 또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는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동참을 각 후보들한테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심상정 후보 외에 다른 현재 이제 유력 정당의 후보들께서는 전혀 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가장 폐악 중에 하나가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과제는 인구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 국가 운영의 변화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연금 문제는 인구 숫자 변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유럽 국가에서는 연금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의회의 모든 정파가 사실상 완벽한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도 운영을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합의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건 이견도 없고 한 번 합의가 되면 10년, 20년 긴 시간 동안 이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동력도 있다. 그래서 다음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반드시 공적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국난국법과 미래과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에서 해운 비용이 매우 증가하거나 여러 가지 일본의 소부장 무역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납부자와 수혜자의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국가가 강제로 혹은 이 국회가 강제로 이 여러 가지 뭐 부담률을 높인다든지 보장금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례로 이수미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연금 개혁안을 하시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으시면서 괴로움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건 이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의 저는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야가 공히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저출생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0.84까지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5명 다 1명을 부양했던 상황에서 이제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사회 구성원들이 혹은 납부자들이 이 납득할 만한 부담률을 높이면서 수혜금을 낮출 수 있는 이 노력을 과연 이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됐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연금 개혁은 정말 이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지도자가 돌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이전에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태규 의원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정권 개최를 위한 대승적 양보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미 양보를 많이 했다고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작년 총선에서도 스스로 비례정당으로 전략하면서까지 소위
보수 야권의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 후보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또 4.7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높은 지지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당내에서 나경원 후보보다도 낮았던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또 많이 제가 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이 상임정부위원회에 대한 양보라든지 당협위원장 양보를 전혀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당대당 통합도 깨졌는데요. 또다시 대통령 후보마저도 양보하라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김경진 단장님께는 이 대통령 후보, 이 정치인의 어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유연성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의 실언들은 좀 뭐 그렇다고 칩니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다거나 이 비정규직은 150만 원만 적게 받으면 된다거나 손발노동은 아프리카 가서 한다는 등 이런 발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니길 바랬습니다. 선대위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는 변할 수 있다고 봤는데 소위 52시간제나 최저시급 이 부분에 대한 비현실적이다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님께는 신상조 후보께서 여러 가지 구분부터 하시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나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대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혹은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건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사실 이제 국민의당으로부터 선거 과정에서 지원과 도움을 받았다면 거기에 이제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정치 도리에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후보 양보 없다 이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또 그건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말씀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송에라도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야권에서 누가 더 정권교체 적임자인가 이 부분을 놓고 결혼은 경쟁자의 관계지 적대적 관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적대적 관계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경진 단장. 주 52시간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52시간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죠, 입법적으로. 그런데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그래 봐야 한 2주나 한 달 범위 내에서 지금 탄력 근로제가 도입이 됐는데 업종별로는 가령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지금 판매가 몰리는 거고 어떤 제품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딱 한 번 보고 만들어지는 생산 제품이 있고 어떤 업무는 가령 월말 기준으로 해서 월말 3일이나 5일에 업무가 몰려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52시간제와 거기에 따른 탄력 근로제가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생산 현장,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 탄력 근무 제도 자체가 부족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생산 현장에 필요한 요건을 못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정말 한여름에만 뭔가 수요가 몰리는 데 있어서는 한여름에 조금 일할 수 있도록 연 단위로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게 비유가 지금 뭐 120시간 뭐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무슨 윤석열이 무슨 특이한 사람입니까? 화성에 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현장에서 나오는 탄력 근로 제도의 어떻게 보면 이 범주를 좀 더 넓혀달라라는 얘기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민생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재난지원 그리고 손실보상을 위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정의당 차원에서 특별재난연대제라고 하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단순한 국채 발행을 넘어서 적어도 한시적인 수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올라가거나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정말로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쓰자고 하는 법안이었지만 이 법안 논의해주지 않은 것이 다름 아닌 여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보편 줄 거냐 선별 줄 거냐 이런 공방 2년째 하다가 결국은 보건의료 인력 모자라고 병상 모자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정치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토론의 마지막 순서 김경진 국민의당 단장님 부탁합니다. 여기 이제 세 분께 그냥 동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는 표창장 한 장 위조한 걸 가지고 일가족을 도륙했다.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하시는 걸 제가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진짜로 표창장 한 장 위조를 한 걸 가지고 일가족을 도륙했다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 김병욱 의원님도 오셨는데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세 분께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의 이제 비인권 수사 또 그동안에 있던 이 야만적 수사 행태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이 애초 표창장을 제보받아서 표창장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해서 특정사실 특수하게 적시해서 수사를 했고 그 범죄 사실을 밝혔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건으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터는 과정에서 소위 원짓털이 방식으로 저희망 수사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수사 영역과 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해 간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 과연 검찰 무서워서 살겠나 이런 말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과 이런 이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은 단순히 표창장 한 장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러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와 특권의 세습의 루트로 작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표창장을 위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 사회적으로 이제 지탄받아야 되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경진 단장님께서 제가 아까 드렸었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국 장관 문제는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팩트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좀 왜곡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저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반칙과 특권을 엄청나게 저질렀죠. 그런 쪽에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또 민주당도 그걸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장혜영 의원이 뭐 유감이란 말을 했는데 어떻게 김경진 단장님이 그게 뭐 드릴 말씀 없어요. 드리가 없어요. 유감이시고요. 저는 뭐 드릴 네, 말씀 없어요. 왜냐하면 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다른 얘기를 공적인 토론장에서 답변으로 가름하는 것은 이런 거는 좀 대한민국 정치에 그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잠깐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는 아까 허은하 대변인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뭔가 좀 달랐나 봐요. 굳이 다시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드렸었던 질문은 성소수자는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제 법안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감 표명을 드린 겁니다. 성소수자는 사회적인 약자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약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령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시처럼 교회에 와서 결혼식 뭐 이렇게 주례 집전을 요구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다수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와 같은 목사님들의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 김경진 개인으로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목사님들과 생각을 똑같이 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이번 대선은 무엇이다는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씩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은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2030 관련된 대책들, 방금 이태규 의원님께서 국민연금도 얘기하셨고 부동산 세제 개혁도 얘기하셨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 주권 대신 권력 중심이냐, 서민 중심이냐, 재벌 중심이냐, 또 국민 민생이냐, 자기 기득권 지키기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좀 정치 혁신도 좀 가속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 또 정당 혁신 과제, 국민 소통 과제 등이 이번에 국회 정개특위도 열렸으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진 단장님부터 합니다. 예, 저는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에 이 플랫폼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네이버 꽃가게,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미용실 모든 어떻게 보면 경제적 거래의 원천이 됐고 여기서 너무 지나친 착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 들어오는 정부는 이 플랫폼의 착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또 다른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게 된다면 최소한 저 김경진 개인이 앞장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의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던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장혜영 정의당 총괄위원장님. 네, 이번 대선은 심상정의 재발견을 위한 대선입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결 정치로부터 자유로웠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양당 중심 정치라는 것이 그 자체로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당 중심의 진영 간 대결 정치가 대한민국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대신 오직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해왔다는 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사회개혁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주장이 바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양당에게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시민의 삶의 선진국인 나라로 바꿀 기회가 충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민들이 쥐어주신 소중한 권력을 온통 정쟁에 허비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분열된 대한민국, 오징어 게임이 현실인 대한민국,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온갖 의혹으로 선거를 치르다 말고 특검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대한민국입니다. 국회법부터 언론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양당 중심으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정치판입니다. 여기서 불사조처럼 살아남아서 진보정치 명맥을 이어온 사람이 바로 심상정입니다. 아직 대선이 석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은 시민 여러분께서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대통령의 적임자로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본부장님.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체계를 고민하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정권만 바뀌어서는 저는 선거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이 특권 구조를 깨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저는 진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만들어낼, 누가 더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낼 그런 적임자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철수가 실력은 있잖아. 그리고 깨끗한 걸로 치면 최고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안철수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대 대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들의 선택이 이제 곧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국민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각 당의 그 선대위 관계자들 그리고 후보님께 건성을 기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